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5살 시어머니입니다. 평생을 식당, 청소, 장사 뭐든 가리지 않고 일하며 외동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어요. 남편은 제가 43이 되던 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고 그렇게 순식간에 남편은 제 곁을 떠났죠. 오늘따라 무뚝뚝하던 그 사람이 보고 싶네요. 그날 이후 저는 준석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아이만 잘 크면 내 인생도 헛되지 않았다고 나중에 내 무덤 앞에서라도 스스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살았죠. 준석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을 잘 들었고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었어요. 엄마 다녀올게. 아침이면 먼저 인사하고 나갔고 밤에는 엄마 오늘 피곤하지? 하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아이.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늘 마음속으로 이 아이만은 꼭 좋은 사람 만나야 한다. 정말 괜찮은 사람에게 보내야 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나중에 제 발등을 찍을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장을 다녀와 반찬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준석이가 갑자기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계셔? 그럼. 왜 뭐 일 있어? 여자친구랑 같이 좀 들러도 돼? 제 심장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왔구나. 얘가 누구를 만나고 있구나. 어떤 애일까? 공부만 하던 얘가 소개시켜 줄 정도면 얼마나 괜찮은 앤가 싶기도 하고 혹시나 괜한 애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도 들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수빈이. 단정한 단발머리, 잡티 하나 없는 피부, 맑은 눈동자, 그리고 말할 때마다 자연스레 미소를 띠는 입꼬리.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수빈이라고 해요. 오늘 뵙게 되어 너무 영광이에요. 그녀는 서울 출신으로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몸짓 하나하나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죠. 준석이는 그녀 옆에서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저는 겉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야말로 파도처럼 많은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서울 여자 직장도 좋고 너무 괜찮은데. 근데 혹시 너무 괜찮아서 우리랑 안 맞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수빈이는 전혀 거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깍듯하고 다정했죠. 명절이면 미리 전화를 해. 어머님, 따뜻한 추석 보내세요. 전 어머님 김치가 제일 좋아요. 라고 문자를 보냈고 명절 선물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집에 처음 와서 김치전을 부쳐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진짜 음식 잘 못하는데 오늘은 꼭 배우고 싶어서요. 알려주시면 메모할게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이런 애면 내가 평생 갈고 닦은 살림 다 물려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 준비도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예식장, 혼수, 신혼집까지. 우리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걸 수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먼저 저를 배려하려 했어요. 어머님, 준석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머님 마음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그 말에 제가 결국 적금까지 깨서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탰고 가전제품도 저희가 준비했죠. 그날 수빈이 저에게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이 애한테 우리 준석이 맡겨도 되겠구나. 그리고 결혼식 날 수빈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오는데 그 순간 제가 울컥했던 건 며느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마치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너희 둘이 행복하면 됐다. 난 됐다. 하지만요. 그 결혼식이 제 인생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후 3달.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주말이면 둘이 손잡고 찾아오고 수빈이는 된장찌개에 김치전까지 직접 만들어 왔다며 도시락을 들고 와 제게 맛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어젯밤 12시에 일어나서 끓였어요. 레시피는 어머님이 알려주신 대로요. 간은 좀 맞을까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졌어요. 정말 예쁜 애다. 서울에서 자랐는데도 이렇게 겸손하고 따뜻하구나. 그렇게 저희는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서로에게 조금씩 가까워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4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수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처져 있더군요. 어머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왜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왜 그래? 요즘 준석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도 문제 많고 스트레스도 심한가 봐요. 집에 와서도 자주 술 마시고 늦게 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감당하기엔 벅차서요. 사실은 결혼 준비하면서 대출을 좀 했어요. 준석이한테도 말 못했어요.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 정말 열심히 갚을게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적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가진 돈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뿐이었지만 그래 저렇게까지 말하는 애가 얼마나 힘들까. 도와줘야지. 저는 결국 통장을 털었습니다. 3,080만 원. 그게 제 통장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수빈이에게 그 돈을 줄 때 그녀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 이 은혜 평생 갚을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준석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바빠. 다음에 전화할게. 딱딱한 목소리.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고 생일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아이였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한 건 동네 지인 미숙 언니의 한마디에서였습니다. 내가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수빈 씨가 다른 데서 언니 욕하고 다녀. 뭐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고 돈도 자꾸 바란다고. 심지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말도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겠지. 내가 뭘 잘못했나? 또 수백 번 되짚어봤지만 전 줄곧 조심스럽게 대했고 무례한 말은 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수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화로 풀고 싶었어요. 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고 수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어머니야. 수빈아 얘기 좀 하자. 그 순간 안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터졌습니다. 여보, 또 왔어. 나 무서워. 오빠네 엄마가 또 왔어. 그 목소리에 저는 벽에 머리를 부딪힌 듯 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토커 시어머니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저를 피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고 집에서 몇 달 동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은커녕 물조차 잘 넘어가지 않았고 몸무게는 8kg 넘게 빠졌습니다. 거울 속 저 자신을 보고 제가 가장 놀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캥하고 입술은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락을 걷고 있던 어느 날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제 조카였고 그는 산부인과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모 혹시 수빈 씨 요즘 임신했다고 했어요? 응. 병원 진단서에 초음파 사진도 보냈다고 하더라. 왜? 오늘 병원에 이상한 여자가 왔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야. 이상한 복대를 차고 있었고 진료 기록도 없었어. 결정적으로 복대를 화장실에서 벗는 게 CCTV에 찍혔어. 간호사 하나가 그 여자를 알아봤어. 전에 보험 사기 전력으로 뉴스에 나왔던 여자래. 그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조카의 전화를 받은 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길 바랐어요. 단지 누군가를 닮은 사람일 뿐이길.
하지만 조카는 다음날 직접 USB에 담은 병원 CCTV 영상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수빈은 병원 대기실에서 불룩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다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평평한 배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얇은 복대가 들려 있었고 조심스레 가방에 집어넣었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예뻐했던 며느리가 내가 전 재산을 줘가며 감싸줬던 그 아이가 거짓 임신을 하고 다녔다니. 며칠 뒤 저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법원 기록, 뉴스 보도, 피해자 인터뷰, 심지어 중고 사이트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빈은 과거에 여러 남성과 결혼을 반복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임신했다고 말하고 병원 진단서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시댁에 손을 벌렸습니다. 아이 때문에 일 못한다. 입덧이 너무 심하다. 병원비가 모자란다며 돈을 뜯어내고 어느 정도 모이면 정신적 학대, 가스라이팅 등을 핑계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남자와는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받아낸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의 달인이었습니다. 진단서는 포토샵으로 조작했고 초음파 사진은 인터넷에서 퍼온 자료였습니다. SNS엔 항상 반듯한 이미지, 건강한 일상만 올렸고 가짜 계정을 수십 개나 운영하며 여론을 조작했더군요. 저는 그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스크린샷, 진술서, 그리고 조카가 확보한 병원 CCTV까지. 며칠 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진술서를 추가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진술서를 쓰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내 아들이 너무 착했기에 저런 괴물에게 휘말렸다. 며칠 뒤 수빈은 경찰서로 소환되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병원 영상과 피해자들 정원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준석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 아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 사람 말만 믿었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도 난 왜 그랬을까? 저는 말없이 준석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애의 어깨가 얼마나 작아 보이던지요. 세상이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수빈이가 정말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 그 순간 저는 조용히 USB를 꺼내 TV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고 수빈의 복대 탈의 장면, 맥주 마시는 모습, SNS에 올린 사진과 실제 일상, 전 남편과 웃으며 찍은 사진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준석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 그 아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나도 모두 속은 거야. 준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나는 다 잃었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그 아이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넌 단지 너무 착했을 뿐이야. 그리고 나는 어쩌면 그런 내가 자랑스러워서 더 눈이 멀었나 봐. 그날 밤 저는 혼자 중고거래 사이트에 들어가 수빈이 팔아넘긴 혼수 물품들을 하나하나 신고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전부 시댁이 사줬지만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중고로 판매함이라는 이력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경찰에게 이것도 증거로 넘겼고 다음날 수빈은 혼인빙자 사기 및 기망에 의한 재산 갈취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침에 눈을 떠도 무기력했고 밤에는 침대에 누워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제 평안할 줄 알았는데 노년에 찾아온 이 시련이 참 가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와중에도 수빈은 SNS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억압당한 내 삶 이젠 해방되고 싶어요.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떨면서 살았어요. 이런 글들을 매일 올리며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글들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시어머니 너무 끔찍하다. 시가가 감금한 거 아니야? 힘내세요. 그런 집구석에서 벗어나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명예, 제 자존심, 제 진실 그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도 준석이가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엄마, 나 택배 일 다시 시작했어. 새벽 배송. 몸은 힘든데 정신은 덜 복잡하더라. 엄마, 우리 같이 저녁 먹자. 오늘은 내가 국 끓이게. 그 애는 매일 밤 퇴근하면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으면. 저는 그 말에 늘 대답했습니다. 넌 잘못 없어. 우린 그냥 너무 믿은 거야. 믿음이 죄가 된 거야. 며칠 뒤 수빈은 구속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그녀는 전과가 여러 건 있었고 전국에 퍼진 피해자만 5명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임신을 위장해 돈을 뜯어내고 혼인신고를 악용해 위자료를 받아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사기극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법정에 섰던 날, 저는 뒤에서 조용히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수빈은 여전히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입고 반듯하게 머리를 넘긴 채 말했죠.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시댁이 모든 걸 통제했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에 방청석에서 중얼거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병원 영상, 통화 녹취, 금융거래 기록, 중고 판매 내역 등을 열람하자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피해자 5명이 법정에 나왔고 저마다의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 중엔 그녀가 위조한 초음파 사진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중절 수술을 강요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진술에서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제 모든 삶은 아들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란 여자는 저희 집에 와서 웃었고 밥 먹었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우리를 가스라이팅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준 돈은 적금이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제 말에 판사는 고개를 숙인 채 메모를 했고 수빈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신 공기가 살을 스치는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며칠 뒤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을 때 준석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엄마, 나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게. 사람을 볼 땐 진짜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엄마 말은 항상 들을게. 그 말을 들은 저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리고 저는 거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그 복대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경찰 조사 마치고 수빈 집에 들어가 남은 물건 정리하러 갔을 때 서랍맨 아래에서 발견한 그 복대. 아이 배처럼 불룩하게 만들어주는 마치 현실을 조롱하듯 가짜로 빵빵한 그 복대. 제가 그걸 조용히 꺼내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골목엔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뭇잎이 팔랑이며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신했다고? 그 배 내가 터뜨려 줄게. 그리고 두 손으로 복대를 찢어 베란다 아래로 던졌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순간 이 모든 고통이 끝난 것만 같았어요. 사람을 믿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의심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플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